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바로 이 시기에 예전 동네 친구였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퇴근길에 들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종 듣다가 마음이 답답해져서 적어도 익명으로라도 제 얼굴의 기회를 빌어 사연을 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 최소한의 선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시댁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충청도 출신으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는 충청도에서 살았지만 대학교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상경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농사일을 하러 온 사람입니다. 농사꾼의 이야기. 우리 집은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도시에 위치하여 집안은 물론 친척들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걱정되던 차에 저는 나타났고 부모님은 저를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성인이 된 제가 대학교를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고향에 가길 바라시면서도 저는 더 큰 세계에서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인데 서울에 올라가고 한 번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공하던 꿈을 찾기보다는 현실을 수긍하며 큰 어려움 없이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서울 사무실의 작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고향을 떠난 적이 있던 분들은 알 것 같아요. 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가끔 서울의 달을 바라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된 황금 연휴 소식으로 맞춰 오랜만에 고향을 다녀왔어요. 그리움과 감성이 지루함으로 변하고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그리워졌어요. 정말로 사람은 변덕스럽군요. 명절을 맞아 고향을 내려간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오롯이 차례를 지어드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하는 바쁜 모습을 보았는데 그동안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스케줄 없이 함께한 동창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놀아준 친구는 중학교 동창 중 제 남편뿐이었어요. 나이가 2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올라간 저와는 달리 한결같이 고향에 머무르며 집안을 이어간 그는 취업했어요. 어릴 적부터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이 사라지고 어느새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저보다 작았던 남자는 이제 제가 고개를 번쩍 들어 올려봐야 할 만큼 키가 크고 어깨도 넓어졌어요. 그런 그와 연휴 내내 만나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 화전은 더 맛있는 술을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헤매었지만 어디서 맥주를 마실래 하면서 서로 농담하곤 했어요. 내가 죽이는 곳이 아닌 곳에서 술을 마실래? 그게 어딘데, 내가 아는데, 내가 모를 일 없잖아.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정말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를 30년 넘게 지켜왔던 내가 알지. 내가 이해하겠냐? 이 오빠만이 믿어서 무턱대고 자기만을 믿으라고 앞장서는 것을 보니 피식 웃음이 번질 만큼 귀엽더군요. 그를 따라간 곳은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거리기에 충분한 곳이었어. 우와,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어. 너무 예쁘다 봐. 오빠만을 믿으라고 했지? 여기 아는 사람이 아니면 오고 싶어도 못 아온 주온 줄 알아야 해. 진짜.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있었더라. 서울에서는 진짜 꿈도 꿀 풍경이다. 고마워. 고향이 친구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좋네? 아니, 이런 것만 좋게 더 좋은 게 얼마나 많다고. 너는 다시 고향에 내려와서 할래? 생각은 없는 거야? 이제 와서 내가 뭐 해먹고 살아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회사 다니는 게 전부인데 왜 해먹고 살게 없어? 너희 부모님 따라 농사도 배워도 되고 그냥 시집와서 남편 그늘 아래에서 살아도 되지? 뭐야, 말도 마라. 시집은 나 혼자 가니 안 그래도 집에서 내내 귀에 닿지 않게 되는 같은 처지네. 너한테까지 내가 들어야겠어? 아니,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 바로 옆에 나 있잖아. 내가 너하는 못 먹여 살리겠다. 덩치도 조금해 가지고.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내가 너와 나는 것들이 먹여 살리지, 뭐야? 너 지금 고백하는 거야?
남편은 하늘에 깔린 무수한 별들의 기세 삼아 저에게 고백을 했고, 저희는 너무 긴 연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날 밤의 온도, 향기, 그리고 로맨스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별빛을 가득히 받으면 술기운이 이어지고 정분이 났고 그런 식으로 서울과 충청도를 이어주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들은 기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게 무슨 장거리 연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정말로 애틋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밤샘 전화로 그 아쉬움을 달래고 주말이면 서울이고 고향이고 너만 할게 서울로 뛰어가느라 연이 없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네 집안이 농수산물 도매업을 많이 했던 터라 남편이 전국으로 배송을 하기도 해서 가끔 서울에 오는 날에는 깜짝 데이트를 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연애를 이어가고 있어요.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향한 마음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져가는 마음을 억누르기 어려웠던 우리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연애를 시작하던 차부터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웃사촌으로 지내온 터라 부모님도 눈치를 챈 지 오래되었고 이미 서른이 넘은 시대에 연애를 하는 것으로 결혼을 고려해 주셨는지 그 양위 모두 크게 놀랄 기색은 없었어요. 다만 시어머니의 제안을 거절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린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직장 일정하고 서울의 집 등을 정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 집은 내가 누웠니? 뉴스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던데요. 사람들은 많다고 하는데 너 살던 집은 전세였으나 월세내 집은 아직 못 내놨는데요. 직장을 정리하다니 장호가 말 안 했어. 아니, 이 아버지 이어서 하려면 내서 털을 잡아 공장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와서 해결하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기로 내려올 준비가 다 된 줄 알았지? 그래서 어제 아파트도 보러 가겠다고 한 건데 시댁의 자식은 남편과 여동생 둘인데 여동생은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겨울에 결혼을 했고 신남편은 거래를 할 만큼의 사람이라 가을에 이어갈 사람이 남편인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10여 년 넘게 서울에서 쌓은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을 위해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나는 결혼 생각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남편을 쳐다보며 진실을 보여주자는 신호를 보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아 하는 듯 매일 우리 집의 천장을 둘러보더군요. 나는 먼저 잔소리 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이어들으려 했어요. 우리는 너희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를 내줄 생각이었는데 새아가 얼굴을 보자마자 장호가 자식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 그럼 이참에 말로 정리하자. 서울의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너가 더 잘할 거고 우리 집이 여기서 큰 공장처럼 된 건데 유난히 이제 해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걱정이 엄청나네. 이제 너도 같이 되었어. 식구들 때문에 알아야 한 것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질 거야.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집을 맞출 그릇도 없고 보태야 할 아들만 근처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이쪽으로 내려와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새아가 내게 가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자가 아득바득 회사 생활을 해봐야 애 나오고 끝나는 건데 왜 괜히 그 끝을 알고서도 애 나오게 하려 하니? 이번에 너도 고향으로 내려와서 너희들의 친정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매부도 좋고 누이도 좋고 일 아니겠어? 시어머니는 강경한 조건을 붙여서 서울을 떠날 때 신아파트를 주겠다면서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셨어. 그 조건을 보면 알 수 있었지? 나도 알아. 회사 생활을 해봐야 결국 여자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래. 정해져 있고 언젠간 저도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 부딪혀 스스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다면 서울로 올라와 한다고 말했던 제 아내는 시댁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를 포기하고 서울에서 함께 시작할지 결혼을 하지 않을지 선택하며 초안수를 던지게 되었어요. 망설임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남편이 오랫동안 대답을 주지 않던 결과 결국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양지원이라는 도움 없이 서로 지원하며 나아갔고
다행히도 독립하여 일찌감치 서울 생활을 시작한 제 경험 덕분에 우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강남의 낡은 아파트를 노후 생활을 위해 1, 오름으로 나누어 살게 되었어요. 빌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들은 돈을 주고 거기서 살아야 할 텐데 강북과 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냐며 제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우리 가족의 강남 입성을 비난했지만 제 딸러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이기먹어도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모습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사업 문제를 똑바로 다루어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따라서 우리가 회사에서 전에 살던 집보다 더 멀었지만 남편이 언제든 고향의 회사에 즉시 가기 위해 대출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강남 끝자락에 있는 이 집에 정착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생해야 하냐고 끝까지 말씀하시며 젊은 시절에 고생해도 사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냐며 아파트를 사고 있는 주겠다고 말했는데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서 청개구리 심보가 낮게 살짝 내려앉았다. 남의 시선이 자꾸만 내게로 쏟아지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결혼식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당신들도 한 번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요? 결혼식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만큼 수월한 게 아니었고 결혼 준비는 정말이지 부담이 많았습니다. 저도 전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자신한 미묘한 압력 속에서 있는 부모님의 도움도 거절하고 결혼식을 간신히 치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참 다행이었던 건 남편과 함께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의지하고 더욱 더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 생활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눈에 띄는 틈새도 없고 온전한 관계일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도 단둘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건 같아요. 아니죠.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전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별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아무 일 없고 아무 일이 있나 싶어서 엄마는 엄마, 아빠도 아무 일 없지? 우리야말로 어쩌다가 별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야. 내가 왜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전화해서 왜 그래? 아니,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해버려서는 너 24살 때 서울로 올라가서 음식이나 뭐 하고 가르쳐줄 결단도 없었는데 박서방 밥은 잘 해먹일 줄 알지? 가뜩이나 출근길도 먼 사람 밥이라도 잘해 먹어야지. 엄마, 내가 무슨 해줄 거를 하려고 결혼했어? 잘하는 거지. 갑자기 왜 박서방의 것이 되니? 타령하지 마. 그래서 너희 집은 언제 초대할 거야? 내가 무슨 돈이 있느냐고 결혼하면서 한 푼도 안 맞는다고 하니 부모님 마음이 편할까? 가서 반찬이라도 해주게. 얼른 초대를 해. 이거야. 엄마, 무슨 반찬이야. 알았어. 서방과 날짜를 보고 말할게. 저는 뿐인 딸이 시댁에서 홀대받는다 생각할까 싶어 시댁과의 그런 트러블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저 30을 넘은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이번만큼은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보겠다며 우스갯소리만 양 넘어가자. 그게 영 걸렸는지 친정 부모님은 전보다 더 자주 저의 안부를 묻고 나셨어요. 무엇보다도 딸이 어떻게 사는지 데려다 보지도 못한 친정 부모님의 걱정이 얼마나 되는지. 깊더라도 단단히 박힌 그런지 부르지도 않으셨는데 다짜고짜 우리 신혼집에 들이닥치는 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아파트를 거절하고 서울살이를 택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성향이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십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면 확성기까지 켜고 말을 하는 사실이 분명했죠. 그래서 일절 한숨도 없던 우리 친정 엄마의 목소리에 씨름이 나 바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안 보아도 뻔한 결론이었어요.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원치 않았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이 창피하기보다는 그저 친정 부모님이 고향에 내려가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일만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합니다. 그렇다고 할까요?
괜스레 가슴 한켠이 찌릿찌릿해질 것만 같아서 미룰 수 있는 한 미루고 미뤘던 모습을 이제서야 보여드릴 수 없어 도리어 마음이 매우 무거웠어요. 엄마와 아빠는 언덕을 올라가며 무수한 차들 사이를 헤쳐가고 어렵게 조차를 하고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꼭대기인 4층 난간을 잡고 숨을 헉헉 내쉬며 올라갔어요. 계단이 약간 많다며. 원래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도 구할 수 있었는데 물론 거기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박서방이 지방으로 내려갈 일이 많은데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전이 우선이죠. 다른 사람들은 돈을 주고 헬스클럽에 다니거나 뭐에 다니는데 매일 공짜로 운동하고 좋겠죠. 그럼 배가 부르면 4층부터 1층까지 두어 번 내려가거나 올라가면서 소화도 되고 운동도 되고 살찔 걱정 없다고 해서 어색한 대화로 민망함을 해소하려 했었지만 쉽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는 아빠의 기분을 살피며 속빈한 대화를 오가며 드디어 우리 집에 새로 입주할 수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 커피라도 한 잔 내줄까 하니 목이 마르지 않아 됐고 물 한 잔이라도 금방 가져다 줄게요. 잠깐만 집 구경 좀 시켜줄래? 얼마 만에 신혼집이야? 그래, 여보. 우리 결혼 후 처음이라고 해도 거짓말이지. 30년 만에 신혼집을 방문하네.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주려 엄마가 애로써 집 구경을 시켜주었지만요. 솔직히 시키는 것도 없었어요. 고작 주방과 거실인 줄 알았던 작은 다용도 공간을 벗어나면 안방과 화장실이 전부인 곳이라 열발 자국도 없어서 모든 집 구경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 집 안을 시키기로 했고 안방을 열자마자 친정엄마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뭐야? 왜 마늘하고 양파가 이렇게 많아? 뭐가 잘못된 거니? 그리고 이걸 왜 안방에 둔 거야? 베란다나 창고가 없어서야 시댁에서 보내주신 마늘과 양파를 엄마 아빠 오는데 거실에 두면 안을 것도 없어서 일단 안방에 치워둔 거야? 원래는 거실에 잘 정리하는데 고구마랑 감자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야야, 감자는 싹이 팔았다. 이렇게 많은 걸 너희 둘만 먹으라고 보낸 거야? 나 참, 사돈 어르신들 여기 안에서 다녀오셨어요. 왔다 갔는데도 이렇게 많은 것을 보내셨어요. 둘째로 어디에 놓을 거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내신 것을 이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을 테니 조심해서 보내셔야죠. 아이고, 어떡하겠어요. 다만 다들 먹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겠죠? 보내지 않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죠.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시는 식재료들이 정말 많이 쌓였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벨소리가 울리자마자 나갔더니 오늘도 예상했던 대로 쌀 2포대가 금방 올 것 같은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양쪽 어깨에 메고 계셨어요. 기사님의 표정이 전혀 변함없이 금방이라도 쌀 포대를 바닥에 내려둘 것만 같은 분위기였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빌라까지 20km 넘는 거리를 쌀을 들고 오신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패닉이 올 거라고 미리 생각했어요. 할 말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신혼집을 휩쓸고 가셨던 후로 매일 같이 이어지는 고장이 난 남편과 나뿐이라 이러한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끼리 말씀을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아들 서울에서 사는 데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방치하기보다는 매일 맛있는 식사가 있는 것이 손자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라도 하는 것이기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도 매일 아들에게 얘기해도 그래도 아들은 결혼 후로 점점 더 수처해지고 있다고 본다. 이런데도 보내는 것이 저의 마음을 편히 해주기는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드러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군요. 결국은 받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매일 보내주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직접 보신 저의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는 마음속으로도 그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데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어른이 된 결과인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균등하게 들어서 이상이 터진 감자와 양파를 들고 1층까지 가봐도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 계신 것이 없었습니다. 내려가 보니 자신이 타고 온 트렁크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처치곤란이 식재료들을 트렁크에 가득 담아 그대로 고집을 부려 떠나셨어요.
한동안 전화조차 없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되어 저는 아버지의 기분을 물색 겸 친정 어머니에게 몰래 전화를 걸어봤어요. 엄마, 나야. 아빠는 좀 어때? 아직도 거기 계시니? 아이야, 저 사람, 말 없는 거 하루 이틀이니 말도 않고 오로지 일만 하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아? 그래도 엄마만큼 아빠 잘하는 사람이 어디여? 에휴, 내 속도 이렇게 더러워지는 저 사람 속이라고 성한 것 있겠어? 아니 해도 너무하지? 식재료가 무슨 죄라고 그걸로 애들을. 그러시네. 사돈 어르신은 아니지만 뒤에 성에 안 차신다고 험담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요? 엄마가 내 시어머니를 험담하고 욕을 했다고요? 애구머니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아이야, 말 실수야.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거야? 응,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말 실수가 나왔는지 뭐든지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친정엄마는 한동안 말을 아껴주셨습니다. 지나간 후에야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에휴,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자부심을 가지시고 사치스럽다고 난리를 피우는 거죠. 분수도 모르시고 서울, 그것도 강남에서 신검살림을 한다고 하실 정도로. 그래서 고생도 보라고 말씀하시다가 한 푼도 안 도와주시고 며느리를 꾸짖는 심의로 동네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어찌 할 말을 모르겠어요. 옆 동네에 살고 계심을 알려주는가, 내 귀에 새어들어온다는 얘기가 왠지 나의 아버지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도 그러한지 걱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예전에는 서울에 올라갈 생각을 하시지 않던 양반이 한번 올라가 보자고 하셔서 그렇게 간 것이다. 역시나 우리 시어머니는 입에 확성기를 달고 여기저기에서 신세대 며느리들을 위한 특강을 하시며 다니셨고 그런 것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크기의 풍선이 되어 우리 집까지 갔다. 시어머님은 자신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이는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가득 찬 자리를 아예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일지도 모른다. 나이만 먹어서 쉬어야 한다며 그런 여자하고 아들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불쌍하다고 초장에 길을 잡아야 빌빌 오르게 하려다가 강남에서 더 가는 길이 찢어져서 봐도 울며불며 오를 신당으로 그 소리가 너무 낮아서 서울까지 아픈 마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렇다. 친정아버지는 바쁘시고 일주일이 지남에도 한마디도 없던 친정어머니를 모셔서 하나뿐인 딸이 이렇게 힘들 때 돈을 아끼기보다는 쓰라고 해야 하는 걸 어찌할까 이렇게 죽을 때 싸고 가시라고 하실 때 제 동서장에 시달리며 땀을 흘리니 주신 것이 허망한 구원인지 속을 당김인지 사줘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꿈인지 현실인지도 알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명예로운 땅이 되어 있는 옛날 농심도의 모종에서 수정하기 어려운 정체불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서 그 땅에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며 큰 돈을 주고 땅을 살 것이라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땅을 팔아 큰 돈을 벌게 되셨어요. 그럼에도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대학뼈대도 예전과 다름없이 노고하신 이유는 저희 집에 자식이 나 혼자뿐이라서 만약에 나중에 자신들이 늙고 병에 걸린다면 나 혼자뿐인 딸에게 짐이 되어선 안 된다며 노후에 대비해서 돈을 아껴두었던 거금을 저를 위해 결국 제공해 주셨었어요. 그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거부에 대해 내가 이 돈이 얼마나 값진지 알아? 우리는 내가 잘 사는 것을 보며 효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너가 우리를 돌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제할 수 있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한다라며 울자 나를 다시 달래었고 친정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서울의 30평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어요. 이 소식은 단숨에 시댁에도 전해졌고 아파트가 생긴 후로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게 됐어요. 갑자기 천덕꾸러기처럼 됐네요. 저는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고 친정 부모님을 닮아 수환이 좋다며 동네 꼬마들까지 제 이름을 알 정도로 칭찬받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 의아했지만 그냥 그런 분이겠지 하고 넘기로 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은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신우를 데리고 아직 신부가 새로 이사 온 집을 구경하지 못했다며 바리바리 양손 가득 먹을 거리를 싸들고 방문하시는 모습에 갑작스러운 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두 모녀의 모습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안을 살피다가 시누이와 소파에 앉아 갑자기 자신의 소매를 내려 끌어서 뭔가를 닦는 모습을 보였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오래하지 못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시어머니 입을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가, 이번에 우리 윤희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임신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이 기쁨을 이제야 알 수 있겠어요. 얘가 몇 차례 애를 유산하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루 종일 울면서 견뎌냈을 거야. 어머나, 아가씨, 축하해요. 너무나 다행한 소식이에요. 이런 기쁜 소식을 축하할 때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번에도 속절없이 붙이겠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 사는 거겠냐? 그래야 하겠지? 그래서 이 말이야? 하필 병원이 덜하니. 이제 막 안 좋은 거라 불안하기도 하고 안정기까지 한 2달만 너희 집에 있으면서 병원 다니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너희가 새언니, 아가씨 걸려도 멘붕하고 다닐 때부터 한 동네 같이 자란 자매나 다름없지 않아. 신이여,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동생이다 생각하고 말이야. 우리 집에서요. 그럼 내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어떻게 둘 다 집에 있어 너 불편하게. 어차피 얘네는 주말 부부니까 가끔 주말에나 와서 보고 가면 되지. 10년을 붙어 살았는데 고작 해야 2달 못 떨어져 살겠어. 시누인 내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갔지만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해서 이게 고문도 아니고 생겼다 하면 무슨 일인지 곧장 유산이 되더니 그것도 몇 년 동안에는 쉽게 기회가 닿지 않아 불안했던 신우는 전국의 유명한 난임 병원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집 근처 유명한 난임 병원에서 5번의 시술 끝에 이번에야 비로소 임신하게 된 것이었어요. 신은 건설업 시공사로 일하면서 있기보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이기에 시누인 내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는 만큼 그래도 친정 근처에 머물 수 있게 하라는 시아버지의 엄포가 있었어요. 시부의 출장 빈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주말 부부가 신우는 남편이 없이 힘들었던 시술을 견디고 임신한 후 안정적인 임신을 유지하자며 다시 일상을 찾기를 바랐다.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신우의 눈치를 살피며 마음속으로는 아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 부부는 2년이 지나며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점차 커졌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기길 바랐지만 아이 양육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올해까지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다면 병원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의 소식은 그저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다. 마음에 걸린 것은 신우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집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편안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달이 지나 5달이 되어가는데도 신혼 나갈 생각이 없었고 이보다 더 이상한 것은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은 그 단 한 번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나도 궁금했어요. 아가씨, 요새는 심해부하고 전화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일은 무슨 일이에요? 그애 이번에 제주도로 출장을 가서 그래서 못 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주도 비행기 요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주마다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하늘에 흩어지는 돈만 달에 몇십만 원이면 100만 원도 넘는데 애 낳고를 키우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죠. 그래도 원래 이때 아기들이나 목소리도 다 알아듣는 시기라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게 태교에 좋다는데 매부가 아예 기다렸잖아요. 그런 내부라는 빚을 내더라도 오지 않을 거예요. 임신도 안 해봤는데 언니가 뭘 아나요? 그리고 10년 넘게 살았지만 고작 이것 때문에 금갈 거면 애초에 이혼했어야 했을 텐데요. 언니, 오늘 우리 저녁은 뭐예요? 숙모 배고파요.
신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목소리를 흉내내며 오늘도 어김없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제 것처럼 잡아주고는 임신한 것 마냥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상전처럼 저희 집에서 굴러다닌다. 정말 상도 이런 상이 없었어요. 말로는 언니 미안하다고 하지만 얼굴 하나 안 미안한 것처럼 보였고 매일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메신저가 울리면 그 안에는 그녀가 하루 동안 먹고 싶은 음식 리스트와 필요한 생필품 리스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적혀 있었어요. 그럼 출장을 다녀왔다는 대신에 양손에 짐을 들고 퇴근하는 날이 늘었고 그렇게 지친 나날이 계속되던 한 늦은 밤 거실로 나가보니 구석에서 속삭이는 신우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끓어오르며 머리카락을 붙잡고 돌려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생각나서 사고를 지켜보러 오셨죠. 새벽이 지나도록 잠 못 이루고 속삭이는 소리에 예민해진 내가 거실로 나가서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말을 되돌아버렸습니다. 엄마, 내가 사오라는 거 가져왔어. 날개 달린 거지 날개, 구모고 심장 떨려 죽겠어. 이거 재미있네? 새언니가 눈치를 못 챘어 맞지? 아, 당연하지. 내가 맨날 이렇게 배에 들르고 있는데 어떻게 눈치를 잡겠어요? 나도 매일매일 사월 걷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왜 사고를 쳐서 여기에서 날리려는 거야, 이년아? 아버지 절대 너를 용서 못할 거야. 너 여기 있는 걸 알면 진짜 나까지 잡혀갈 거야. 내가 뭘 알아서 그랬냐 진짜. 엄마,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할지 엄마한테 부탁하겠어? 나 연희한테 걸릴까봐 무서워서 꿈쩍도 못하잖아. 이게 임산부가 연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이 다 무슨 뜻인지. 그럼 아가씨, 임신 안 한 거예요? 왜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알고 보니 신우는 임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배우들에게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지 좀 물어봐야겠어요. 실은 이번에 신우가 큰 사고를 쳤는데 그 순하고 착한 시부가 참다 못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신이라는 사람이 살림을 돕겠다며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고 집안의 다단계 상품들로 가득 채워진 상황에서 실수로 신뢰할 만한 사업이라며 시아버지 앞에서 계산을 못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속여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게 했고 실체를 알게 될 때 이미 10억 원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6에서 7년 전에는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겠다며 시작했지만 화장품 방문 판매로 빠져 몇백 개의 화장품 세트를 사들여 동네 어르신들에게 팔았습니다. 결국 트러블로 인해 고생하여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겨우 벗어났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사업을 도전하며 전국을 돌아다녀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벌어오면 신이가 집에서 개추를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참다 못한 심해부 버릇을 고치려고 했던 이혼 서류를 끝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화가 나서 딸을 맞았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어머니에게 너라도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친정에서 아파트 방이 여러 개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주 귀한 딸을 다시 맡기기 위해 얼굴을 내어줬어요. 이제 생각해보니 신과 병원에 가기로 한 날에 꼭 나를 데려다 주거나 걱정을 하게 했는데 임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수록 더 신에게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약한 가슴에 때가 경고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게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연약한 곳을 그것도 가족을 상처 주는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인류가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때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황당해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왜 엄마나 동생이 그랬나 라며 엄마와 동생의 불쌍함을 언급했어요. 우리 집에는 방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같이 지내려고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온 감정인지 궁금했어요. 그래 함께 살자 대신 너와 내 동생과 함께 나가서 살아라고 했죠. 내 인생에서 너와 내 동생과 함께 살아라고 말했어요. 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같이 화를 내며 먹골랑 이런 아파트 하람 있고 내가 이렇게 기세당당하냐며 안 그래도 이놈의 서울살이 지긋지긋했는데 너랑 갈라서면서 청산하겠다고 자존심을 부리기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니 너희 집 식구들 데리고 해드는 대로 당장 나가라고 했고 자존심이 센 남편은 당장에 식구들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존심이 전부였던 남편은 순순히 이혼을 해주었고 자기네 집도 살 만큼 산다며 지곧 집채 재산 분할로 나눠봐야 자기 술값밖에 더 되겠냐며 재산 분할도 없이 가져온 만큼 가지고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후 그 놈의 서울 생활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이를 고 여전히 나의 온 세상 전부인 부모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울에 있던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 부근에 전원주택을 짓고 고향에 계시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 짐을 옮겨오던 날 하더라도 소란스럽게 이삿짐을 차에서 내려보니 나의 예시댁이 보였고 대문이 사이에 둘러앉아 있는 나의 시어머님 남편 신이와 시아버지의 접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집에 기둥을 뿌리 철수해서 소박하게 지내던 딸년이나 부족해서 세상이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이제는 내 아들까지 요식을 켜놓은 채 무슨 낯장부리로 대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내 집 밖으로 쫓아내고 자휴. 여보, 내가 이혼시켰어. 아이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이런 문전박대는 것은 심하다 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 어떻게 살라고요? 이래 내가 옆에서 몇 년 동안 서서 기다려왔는데 나도 내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 당신이 제일 큰 문제야. 문제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뿐만 아니라 잘 살아가고 있는 나까지도 어려운 상황에 놓아두고 집안의 소박한 삶을 꿈꾸지만 상전처럼 모셔 살게 하고 있어서 마음이 정말 차가워져요. 그렇다면 나라도 혼자 나가서 살게 해주시고 창원 내가 태어날 때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누군가에게 빌어먹고 살게 해줬다면 내가 자신의 집을 스스로 지켜야지. 엄마에게 꼬리치지 않고 무너지는 사내 자식을 보고 이혼을 당할 것이라. 넌 앞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부모님으로서 갑자기 그러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렇게 집과 차를 빼다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빼앗아다 준다면 저는 아버지, 뭘 먹고 살아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빠 이제 돈도 없는 말이에요. 앞으로 사고 안 낼게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집에서 보기 드문 분이세요. 심지가 굳은 분이고 원래 명예로운 분이셨어요. 남들한테 비난 당할 일도 없는 행동만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한 아버지의 명성을 손상시킬 만한 일을 아버지는 용납할 수 없으셨을 테니까 사고뭉치 막내딸 소박 맞은 자식들뿐만 아니라 잘 사는 아들까지 이혼시켜 고향으로 따라왔다는 이야기는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뿐만 아니라 대문을 꿈쩍도 않는 시어머니 집에서 재산이 없어서 쫓겨난 현장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가져오다. 어제 보았던 미드가 처음에는 꽉 막혀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풀려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그리고 나에게 싹싹 빌다가 다른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몇 번이고 그가 찾아와서 눈이 돌았다고 말했고 여러 번 싹싹 빌었어요. 제가 아주 작은 짓을 한 번 했을 때는 시어머니와 함께 찾아와서 더 싹싹 빌더군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언젠가 제가 이사를 할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와 여동생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삶과 미래를 어떻게 상상할지에 대하여 말이 오갔어요. 어머니와 여동생 없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만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온 가족에 대한 생각을 더욱 심하게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끝내고 살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맞아요. 보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해도 제가 의심부터 할 거예요. 왜 나 자신이 그런 고통스러운 길에서 걸어가야 하는지, 당신을 위해 내 직장, 집, 차를 되찾아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엄마와 내 동생이 어떤 고난기를 겪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더하면 더하고 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제 마음의 안식처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쌍욕을 하지 않고 이 정도로 정리해준 것에 감사해야 해요. 지금에도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있고 제 엄마와 동생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데 저는 당신과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제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는 당신 엄마와 여동생을 받들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나는 우리 엄마와 아빠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당신도 당신의 엄마와 여동생과 행복하게 살아야죠. 결국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합의하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시골의 작은 원룸에 들어가 계속 알바 어플을 보며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마음은 반대 방향으로 끌린다고 하더라도 이번 결혼 생활을 겪어보며 결정했어요. 연애가 매력적인 반대를 만나면서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결혼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그 가치관이 서로 점차 키워나갈 수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선을 서로 지켜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되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도 다음이 있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 정말 행복한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되고 싶네요. 긴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